오늘 이 시간에는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인 3고 시대와 저성장 등 복합 위기 상황에 빠진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은 물론 자영업자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전 중소기업 중앙회 24대 부회장을 역임하시고 감성 능력과 공감 능력이 탁월하신 김명철 회장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세계 경제 흐름과 그리고 국내 부동산 시장 그리고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명철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 김명철 회장님께서는 실물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을 좀 드려서 감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그리고 세계 경제 흐름을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3고 시대와 저성장으로 지금 세계의 경기가 장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CLI인 경기 선행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6개월에서 9개월 후에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지금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자, 회장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하여튼 전 세계가 예. 고물가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경제 침체가 장기간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회장님도 장기간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겁니까? 예, 내년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미국의 뉴욕 월스트리트 황제로 불리는 다이먼 JP 모간 회장은 예. 아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기론을 제기하고 있었는데요. 예. 이미 수개월 전부터 경제에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를 했던 예. 다이먼 회장은 최근 6개월에서 9개월 전에 이미 미국의 글로벌 경제가 불황을 닥칠 것이라며 증시도 한 20-30% 정도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예고했는데요. 예. 국내 증권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 영향이 미치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번 10월 10일 날 예. 발표하는 11월 11일 날이요? 11월 10일 날 며칠 안 남았네요? 네, 미국 CPI 지수. 예. 소비자 물가 지수요? 네,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우리 증권 시장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예. 베어마켓 시세도 올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코스피 지수가 한 2,300포인트 밑으로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CPI 지수가 예. 우리 예상은 8.1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 소비자 물가 지수를요? 네. 예. 8%나 7.9, 7자만 보인다면 예. 제가 보기에는 2,450포인트 이상도 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 우리는 조금 전체적으로 예. 많은 현금을 확보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 많은 부자들만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 같은 서민들은 현금이 없다 보니까 투자 이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일단 예. 주가가 예. 일단 이번에 한번 반등을 만약에 한다면 예. 저는 할 거로 예측합니다만은 예. 한 번 더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우리 경제가 예. 내년도에 전 세계 경제 침체가 예. 오겠죠. 그러면 이 주식의 방향은 6개월 선행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1, 4분기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충분히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 전까지 그 자금도 좀 만들어 주시고 네. 또 그러니까 올해는 투자를 하면 안 되나요? 올해 할 수 있죠. 월급쟁이들은 꾸준히 예. 길게 투자하신다면 예. 저가 매수를 추천하는 것이요, 지금.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뭐 항상 그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속에서도 예. 초인플레이션 그 시대에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 거시경제를 통해서 예.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예. 있어야만 꼭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는 길도 이런 세계적인 거시경제를 알아야만이 성공 무대에 설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 요번에 예. 좀 이렇게 얘기하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이 기회가 또 왔다. 우리가 뭐 10년에 올 수도 있고 5년마다 올 수 있고 20년마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예. 요번에 또 왔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런 위험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요. 그 기회가 예. 우리 곁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이틀 후 내일 모레 내일인가요? 현지 시간 내일이니까 지금 녹화 시간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9일날 아침에 발표하겠죠. 그렇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지금 이제 이틀 앞에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중간 선거는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2년 후에 대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금 대형 정치 지금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선거를 보게 되면 그 임기가 2년인 그 하원 의원 435명을 뽑고요. 전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6년인 상원 의원은 지금 3분의 1을 뽑게 되더라고요. 35명인가 뽑더라고요. 그리고 주지사도 36명을 이제 새롭게 선출하게 되는데 지금 선거 열기가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중간 선거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과 집권당인 민주당의 국정수행에 힘을 받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회장님께서는 이번 그 중간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회장님께서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 어렵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예. 우리 시청자들 다 아실 거예요. 예. 원래 중간 선거는 예. 전통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그 심판의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과거는 중간 선거 이후의 주가는 보편적으로 그냥 그 유지되면서 상승을 했어요. 중간 선거 이후에 주가는 상승했습니까? 예. 했죠. 예. 이번에도 그렇게 상승할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예. 우세할 경우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공화당이 좀 우세할 것이다? 예. 이럴 경우에는 예. 그 민주당에서 예. 지금 그 신재생에너지법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신경 쓰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가지고요. 예. 그러고 있지만 원래 공화당은 과거에 화성에 대한 연료 제도, 즉 예를 석탄, 예. 석유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석탄, 석유. 네, 이런 걸 유지하려고 하겠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 중에 제일 큰 게 2차 전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차 전지 사업이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시간이 좀 지체되겠죠. 테이블 위에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예. 서로 양보하고 받을 건 받고 하다 보면 예. 시간이 지금 요구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2차 전기 플러스 뭐 그 외에 그 상응하는 주가들이 예. 좀 많이 올랐죠. 예. 그런데 그런 주가들이 한 템포 쉬었다 갈 수 있는 쉬었다 간다. 가능성이 크게 봅니다. 그런데 네. 한간에는 공화당이 만약에 중간 선거를 이기면 네. 그 가상화폐 있잖아요.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상승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네. 그 공화당 시기에 예. 가상화폐가 좀 어느 정도 활성화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그 좀 어떻게 보면 주가도 그 가상화폐가 떨어지고 가상화폐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만약에 그 지금의 그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예. 공화당에서 예. 어느 정도 상원과 하원을 그 장악한다면 예. 제가 보기에는 가상화폐도 오를 확률이 크죠. 참, 이 가상화폐, 우리나라 그 젊은 층들이 말이죠. 영끌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투자한 거 아니겠어요? 신용대출 받고 말이죠. 영끌한 게 뭐 그것뿐만 아니겠습니까? 부동산도 영끌했죠. 그런데 비트코인도 영끌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혼비 상태야. 난리가 났어요. 이게 지금. 예? 그렇다면. 꿈과 희망을 갖다가 많이 없애버렸죠. 그렇죠. 이게 문제라고. 그리고 이게. 그 결혼해서도 애를 점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하위 매체꼴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야. 종로 같은 데는 0.56명이라고 그러는데 종로에 있는 초등학교도 없어졌잖아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예. 자, 이번 중간 선거가 이제 끝나게 되면 네.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제 네. 민주당이 장악을 할지 공화당이 장악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언론에 보면은 공화당이 압승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네. 하여튼 공화당하고 예. 민주당의 의식 배분에 따라서 예. 공화당이 압승을 한다면 예. 2차 전지, 자동차, 예. 인플레이션, 예. 그다음에 그 모든 주가에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돼요. 예. 그간에 우리가 2차 전기에 대해서 주가들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2차 전기와 자동차는 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는 틀림없이 숨고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숨고리기를 한다? 네, 오늘도 증시를 잠깐 보니까 예.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조금 숨고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대신에 그에 소외됐던 그 화학, 예. 전통사회로 할 수 있겠죠. 예. 화학, 그 정유 관련주, IT 같은 거는 강세를 좀 유지할 거로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지난 10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한 2200 정도 갔어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도 그 당시에 10월 초에 52,000원 정도 저가가 됐는데 지금 6만 원대 올라갔거든요. 오늘 종가 한 6만 원 정도로 끝난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한 8,000원 정도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예. 그 조정이 예. 미국은 조정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한 2, 3개월, 3, 4개월인데 예. 우리나라에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고. 1년 동안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조정- 그러니까 지금 1년 전에 코스피 지수가 3,100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0만 전자까지 했다가 삼성전자, 그렇죠. 최고가가 98,000 얼마까지 갔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간다 했지만 예. 또 깨져가지고 6만 원이 깨졌지만 예. 그 이유가 최고로 큰 거는 미국에서 그 연금이라든가 예. 그 기금들이 예. 중국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50% 가까이 했어요. 어디에 투자했다고요? 중국이에요. 중국에. 그 중에 10% 이상을 예. 이미 빼가지고 예. 우리나라와 인도 이쪽으로 많이 지금 돈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돈이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 자본이 좀 들어오고,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예.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삼성전자 내지는 2차 전자, 예. 2차 전기, 2차 전지. 이런 것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포함해서 올랐고, 예. 코스닥에서도 150 종목에서 몇 개 종목이 올랐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의 여파. 지금 우리가
지난달까지 3조 한 1,000억 정도 가까이 돈이 들어왔어요. 3조 이상의 돈이 들어왔다. 네, 네, 네. 외국 자본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최근에 그 한 열흘 사이에는 1조 가까이 돈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군요. 그런 걸 보면 예, 우리나라가 지수가 제가 아까 2,450 이상 할 겁니다 하면 예, 코스피 200 종목 이내의 우량 종목, 예, 큰 대기업, 예, 그 다음에 코스닥도 그러겠지만 예. 주로 코스피의 200 종목 중에서 저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특히나 우리 꼬마 빌딩 사신 분들, 예, 뭐 저도 사실은 그 건물을 조금 꼬마 빌딩을 샀지만 예. 금리가 네. 올 초하고 지금하고 2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꼬마 빌딩을 샀는데 네. 세입자들한테 집세를 받아가지고 그 이자 비용 충당하고도 남았는데 올해는 이자가 급등하게 올라가니까 네. 집세 받아가지고 이자도 충당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에 그 서울시 꼬마 빌딩은 3% 정도의 이익을 났거든요. 예, 그렇죠. 보통 3%. 정기금 금리가 2%가 안 됐으니까. 예, 예, 예. 지방에는 그래도 한 5%는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그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꼬마 빌딩이 제일 어렵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형 건물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에서는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모펀드. 그 이유는 뭐냐? 한국의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외국인들이 또 꼬마 빌딩 사게 되면 또 뭐 가격 올라가겠네요. 외국인들은 사모펀드가 크기 때문에 꼬마 빌딩보다는 예, 대형 빌딩. 대형 건물 이런 거로 사고 또 기업들도 많이 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2023년, 2024년 아마도 집값이 2025년까지 한 몇 년간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년 정도. 회장님도 한 3년 정도 보십니까? 네, 저는 3년을 계속 보고 있고요. 저도 한 3, 4년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세계 경제하고 맞물려서 가겠지만, 예. 저 3년이더라고요. 과거를 보면요. 네. 그리고 이제 상승은 꽤 좀 길죠. 최소 그렇죠. 5년, 10년 가까이 상승할 수 있어요. 우상향 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주택시장은 늘, 뭡니까. 그 하락기가 있으면 또 상승기가 있고, 또 뭐 회복기가 있고, 뭐, 이렇게 분위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상당히 장기간 오래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예. 선행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선행한다거요? 다시 얘기해서, 예. 지금 우리나라 그 반도체 시장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 반도체 시장 안 좋죠. 좀 하나 좋아질까 말까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부터 서서히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는 이유는 뭐 외국인 자본들이 유입되기 그것도 때문에. 있지만 예. 우리 일반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나 연금 투자자들은 예. 뭐냐면 선행이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 선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시장이 좋다 할 때가 최고로 피크일 때가 언제입니까? 삼성전자가 95,000원 넘을 때예요. 8,000원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코스피 지수가 3,100 갈 때 4,000 간다, 4,000 간다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때가 최고로 좋을 피크 때 이미 꺾이고 있고요. 네. 지금은 굉장히 안 좋다 할 때 우리는 주식은 안 빠지고 행보 내지는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잘 생각하신다면 네. 우리나라 주가는 구분응선은 이미 넘었다. 구분응선은 넘었다. 네, 나머지 예. 무릎 번지는 다 왔다. 네. 그 원래 무릎 아니죠? 어디입니까? 무릎에서 사가지고 무릎에서 사가지고 뭐 어깨에서 팔아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이게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회장님 제가 볼 때는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충원 한번 할게요. 네. 욕심은 화를 부른다. 과욕은 금물이다. 저는 이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욕심이 예.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말이죠. 기업의 경영 분석 좀 하고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예. 누가 뭐 하더라 뭐 샀지만 예. 요새 기업 분석들은 많이 합니다. 해요? 그 기업의 뭐 성장성이라든가 매출이 늘어나느냐, 또 기업의 뭐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얼마냐, 수익성이 얼마냐, 그리고 그 미래 가치가 있느냐, 또 부채 비율이 적으냐, 뭐 이런 걸 다 따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강의할 때 매출액이 많이 좀 신장되고
매년 영업이익이 10% 이상 증가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얘기하지요.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그 정서에 맞는 것. 그러니까 그 정서라는 거죠. 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저는 또 기업에서 강조하는 거, 저 이걸 강조합니다. 그 기업이 인바이런멘털, 환경에 관심을 두느냐, 그리고, 소셜, 그 사회를 좀, 사회적인 그 기업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업의 경영하는데 투명성, 기업 경영 투명성, 가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회장님도 뭐, 동의합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동의하고 제청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김명철 회장님 정말 유익하고 또 좋은 시간,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예, 그 물가가 예, 저는 그 주가를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회장님은 늘 긍정적이시네요. 근데 우리나라 주가는 예, 아까도 얘기했던 구분홍선이 넘었고 구분홍선이 넘었다. 보통 그러잖아요. 의심과 우려 속에 예? 의심 속에 우려 속에 변화하고 있어요. 변화가 된다는 얘기. 의심과 우려 지금 속에. 경제가 안 좋을 거다. 네, 굉장히 어려울 거다. 내년에 침체기가 올 거다. 네. 이렇게 하지만 아니, 그래도 하여튼 내년에 경기는 무지하게 세계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어렵지만 예. 그러한 위험 속에 기회가 온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털거리고 있고 예. 기회가 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예, 하여튼,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예,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예, 앞으로 주가는 예. 내년 1, 4분기 이후부터는 반등할 거라 저는 확실히 믿고 반등한다. 이 뉴스를 드신 분들은 우리 이게 정말로 좋게 예, 희망차게 예. 내년에는 많은 수익을 올리길 기원드립니다. 예.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들, 김명철 회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자, 여러분, 고금리가 과도하게 팽창한 부채는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부채 축소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한국의 민간 부채가 고금리 시대를 맞아서 지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과정에서는 대출받은 사람의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금리 인상에 더 취약한 구조입니다. 부채가 불확실한 가능성이 우려되는데 다중채무 청년들, 그리고 저소득 자영업자, 한계 기업 등이 가장 먼저 벼랑 끝에 내몰 수 있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빚 부담이 늘면서 소비가 줄고 이어 실물 경제가 위축되는 연쇄 효과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 경제는 매우 거친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더블딥이 불어닥친다면 위험자산인 주식과 가상화폐는 다시 한번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되어 오니 자산 포트폴리오 투자 분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명철 회장님께서는 지금 시대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고 거시경제의 흐름을 잘 파악한다면 여러분들의 2023년 어려운 세계 경제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공 포인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잘 반복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투자도 잘하시고 내년에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드리면서 오늘 경제부동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